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4월 첫 순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저희 모친께서 중환자실에 와병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하늘나라라고 하시고 제가 모친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진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4월 5일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꾸준하게 역대 대통령의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이한 점이 몇 군데 있죠. 우선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가 잘하고 있다가 41%, 잘못하고 있다가 49%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보다 많아진 것은 이게 몇 주 전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다가 41%,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41%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41%입니다. 거기서 진보정당의 심상정 후보의 표라든지 그래서 6%를 합해서 한 47% 선이 어떤 이 진보의 마지노선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 41%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개혁 때문에 보수 세력의 공격도 받지만 또 이 진보 세력의 볼 때는 오히려 개혁이 미흡하다 해서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이 대선 지지율일 땐 41%가 마지노선이라 봤는데 딱 그 마지노선에 지금 온 겁니다. 이게서 추이가 더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보합을 거쳐서 상승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70~80%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진보는 말할 것도 없이 중도도 이 문 대통령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수 세력에서도 거의 비슷할 정도의 지지를 받았더랬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 결과에는 보면은 중도에서 50% 정도가 49%가 잘못하고 있다로 나타났고 보수는 완연하게 이제는 76% 정도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팽팽하던 보수 진보 그 다음에 중도의 양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대구 경북은 25% 대 63%, 잘하고 있다 25, 잘못하고 있다 63%입니다. 벌써 그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PK 이번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PK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은 이제 잘하고 있다가 37, 잘못하고 있다가 52입니다. 36, 7% 선이 PK 지역에서 40%를 넘어가면은 상당히 이 민주당의 이 전체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PK 지역에서 이 36% 이하로 떨어지면은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평인데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가지고 총선 전망이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기할 만한 거는 서울에서 예를 들면은 잘하고 있다가 38, 잘못하고 있다가 52%입니다. 예. 암만 해도 서울 민심이, 수도 서울 민심이 전체적인 어떤 향방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이 국정 운영 지지율로 봤을 때는 상당한 지금 위기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하느냐가 국정 운영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 4월 3일 날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그 범진보 그 보수 정당이 1대1 뭐 서로 막상막하 아니냐 그러지만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 분석에서 나왔다시피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 민주당 집권 여당의 그 적신호를 갖다가 울린 것이다. 민심의 입안 동료를 갖다가 나타내준 선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통령 고성만 보더라도 물론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번에 그 의원직을 상실한 이균현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됐던 지역으로 보수 지역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작년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과 군수를 다 민주당이 차지했고,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그 통영 출신의 양문석 민주당 후보와 고성 출신의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 그래서 소지역주의로 봤을 때 양문석 후보가 유리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점정식 후보는 한국당의 1, 2위 후보를 제끼고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낙하산 공천이다. 물론 경선을 통해서 경선 결과에 따라서 공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걸로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쫓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15%. 통영에서도 이 점령식 후보가 한 18% 정도를 이렇게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뭐 고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서는 이 민주당이 완패했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에서는 99%까지 이 개표율이 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앞섰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정의당의 여윤국 후보가 역전을 해가지고 한 그 0.6% 정도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503표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대한애국당의 838표가 낙선 원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른미래당의 3,334표 보수의 분열이 또 나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상당히 정의당, 민주당의 연합 후보, 단일 후보였는데 뭐 이기고서도 졌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졌지만 이겼다라고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고 노회찬 의원의 어떤 뒤를 이어서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또 의석을 갖다가 획득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창원 성산에서 단일화했으면은 그동안 필승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고전을 하고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창원 경제의 어려움, 이 직격탄을 줬지 않나 봅니다. 창원 성산은 창원 경전의 그런 노동자 분포가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진보 진영의 성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단일화만 하면은 승리했던 지역인데 이번처럼 접전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재보선의 최고 투표율을 갖다가 나타냈는데 51.2%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번 두 군데 PK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심하게 민심의 해초를 던 거다. 이게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이 사인을 국민들이 보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포함한 5군데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 석도 못 얻었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전주 기초선거구에 민주당이 민주평화당에 진 겁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은 전체 지지율은 1%입니다. 1%에 불과한 그 정당에 37, 8% 하는 집권 여당이 전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 호남 지역은 69%가 잘하고 있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전주 기초선거를 졌다는 것은 이 민주당으로는 상당히 충격이지 않느냐. 재보궐선거에 한 지역 한 지역으로 따지자면 전체 선거에 비해서 큰 의미가 없지만 재보궐선거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전국의 어떤 전국 흐름을 갖다가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고 노회찬 의석을 이렇게 회복함에 따라서 6석이 되고, 그래서 평화당의 14석과 함께 교섭단체를 복원하겠다. 그래서 개혁 입법을 이렇게 실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당선 소감에서도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랑 심상정 전 대표나 여인구 이 당선자나 다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지금 민주평화당은 격론을 벌였지만 유보였습니다. 9일날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선거도 이제 내년 선거가 1년 앞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정패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 박지원 대표가 지적했듯이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당과 평화당 입장이 다르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호남 민심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정의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동교섭단체가 되면은 암만 해도 국회에서 활동은 공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평화당이 어떤 독자적인 길을 갖다가 모색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당혹하게 된 것이 그 바른미래당입니다. 그 10% 창원성산에서 10%의 득표 목표를 가지고서 손학규 대표가 올인했죠. 올인했는데 결과는 3.57%였습니다. 지금 이 손 대표에 대한 발언으로서 당원 정직권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근데 이현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1% 오를 때마다 보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멀어진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뭐 발언을 했었는데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개혁보수와 중도개혁의 어떤 제3의 정당, 새로운 길을 가자는 손학규 대표의 노선이 또다시 바른미래당에서 상당히 그 반발과 갈등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마을의 발언의 어떤 뉘앙스로 봤을 때는 지도부 총사퇴를 갖다가 요구하지 않나 보는데, 아마 그렇게 됐을 때 당의 운명은 지금 이찬열 의원이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분당론을 제기한 것처럼 드디어 바른미래당의 그동안 내용이 잠복해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계기로 해서 서로 간에 분리되는, 분당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신호탄이 돼서 일정 정도의 선거를 앞둔 정계 개편도 예상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떤 결합이 좀 더 상황이 진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국민들의 경기 전망입니다.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빠질 거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 전망 같은 경우는 나빠질 거가 54%, 좋아질 거다 13%의 무려 4배가 넘습니다. 살림살이도 나빠질 게 31%, 좋아질 거의 13%에 2배가 넘죠. 예. 실업자도 증가할 것이라가 58%, 감소는 1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경제 전망이 이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그리고 이 혁신 성장을 통한 발전,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의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경제 전체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게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이 경제 원로들을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문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향은 가더라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획기적인 어떤 경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어떤 정부 운영에서는 한 4가지 정도가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활력을 얻고 정말 우리 경제의 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강화돼서 거기에서 내수 시장이 또 진작되고 수출 산업도 이 새로운 성장 기업을 통해서 활발하게 나가는, 그러면서 우리 전체의 어떤 이 소득 재분배라든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그 방향, 그리고 잘못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중장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대책까지도 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 운영 행태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국정 운영 행태를 꼽았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말하자면은 국민과 소통하고 잘못하고 시정할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집스럽게 국민과 기싸움 하듯이 하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야당과의 노선과 정책에서 얼마든지 입장을 갖다가 견고하게 해나가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 이미 야당을 넘어서 국민들이 인정하고 변화를 바라는 것은 과감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이 참석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안 했다. 그래서 안 왔다. 저는 이 부분들은 촛불 정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운영위가 야당과의 만남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향한 우리 국정 운영의 중추할 수 있는 청와대의 어떤 만남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민정수석도 강함하게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
또 국민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 뭐 인사청문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가 소통 정부를 자처했듯이 소통 정부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소통 정부가 아니냐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치열한 승부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겠죠.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정부 여당이 정말 개혁연대를 튼튼히 하면서 국민의 민심과 함께 가면서 야당을 설득해내고 때로는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내면서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느냐 여기 달려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26%로 갤럽조사에서 탄핵 전, 국정농단 전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그 새로운 보수의 어떤 모습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정확한 비판을 통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하는 그러한 이 새로운 야당의 모습,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일전을 벌린 치열한 승부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북핵 폐기 문제입니다. 지금 곧 이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열려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실마리를 잡아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금 이렇게 개최되면서 어떤 북핵 폐기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일괄 타결과 단계적인 어떤 실행, 그러면서 상응 조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이 부분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저는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일괄적인 어떤 합의와 이게 핵 폐기의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과 리스트를 갖다가 제시하고 서로 나누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 실행은 단계적으로 하고 그게 맞게 상응 조치들이 미국의 상응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연장선상에 남북의 또 동북아의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한반도의 번영이 새 시대를 열지 않느냐. 바로 이 네 가지 점에서 저는 올해의 어떤 전국운영, 그리고 그것의 어떤 결과인 내년 총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래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